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순천에 출장 와서 출장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영상 작업을 했는데 제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지금 컴퓨터도 빌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출장이라는 부분을 오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지 못해서 전달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나마 편성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챙겨보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시험 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올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대면 수업이 작아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조금은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기말고사 시험 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행정론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교과목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2학기 그리고 2학년의 수업 시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이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수업이 되어버린 마지막 수업도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많이 아쉽고요. 어,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인적 자원관리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 자원관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걸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내고 이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관리자들의 역할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왜냐하면 인건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 활용하는 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직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동기부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 역할. 이번 6장에서도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는 말미에 교육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시험 문제도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는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분석을 왜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전에는 뭐 주어진 일을 진행하면 되었다면 지금은 그 업무에 대한 것들 시설장이면 시설장 아니면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그리고 보육사 각 파트 영역에 따라서 그 업무들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도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창업을 하고 뭐 시설을 의 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자의 역할들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요. 뭐 이론이나 리더십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장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험 문제에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문제도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상을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뭐 하다 보니까 저번에 녹화하다가 중단된 것도 마찬가지고 한 장 한 장을 하고 끊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귀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방법을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의 강의 제작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뭐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자하고 리더를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현상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체제하고 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통제에 의해서 뭐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부분이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한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방이나 현상을 수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리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 혁신, 그리고 발전, 그 속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분들은 특히나 리더들은 무엇을 왜에 대한 초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도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앞에는 관리자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리더들 같은 경우는 옳은 일을 진행해내는 것들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이 시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관리자의 역할, 사회복지 관리자, 뭐 똑같은 말인데요. 크게는 대인관계 역할, 그리고 정보관리 역할, 의사결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는. 그 중에 대인관계 역할을 보면 조직의 얼굴이고 지도자고 연결자. 조직의 얼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경조사 뭐 이런 것들 참석하는 것들 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표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도움을 주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기관의 미션, 뭐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 연결자의 역할들 같은 경우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특히나 저희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 자원들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뭐 아동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인 자원들을 배분하는 역할들이 뭐 대인관계 역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 관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정보 관리의 역할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과 그리고 정보 전달자, 대변인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뭐 조직 관련 수집가 같은 경우는 뭐 조직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뭐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확보된 정보를 내외부에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변인의 역할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 정보를 필요한 곳에 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내부의 정보라고 해서 뭐 활동적인 정보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전달해내는 역할들이 대변인의 역할. 의사결정의 역할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역할과 동료 처리자, 그리고 자원 배분자, 협상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가 같은 경우는 조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리드라기보다는 과제가 아니라 비전, 미션들을 던져주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처리나 위기 대응의 역할들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에 있는 모습들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자원 배분자는 조직의 자원을 투입하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분배한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상가의 역할인데요.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양한 갈등,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갈등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인적 자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리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기본은 많은 이론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가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표시 기억나시나요? 유연성과 재량, 그리고 안정성과 통제,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의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안에 촉진형도 있고 후원자형도 있고 혁신가형, 정치인형, 생산자형, 지시자형, 조정자형, 모니터링에 대한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보면 크게 또 나누면 인간관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개방체계 모델이 될 수 있고 합리적 목표 모형, 내부 과정 모형,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활발한 사람들만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한다, 이건 아니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사회복지 현장에도 내성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활동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챙겨내는 관리자의 역할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 그리고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더 부족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찾는다. 이후에 고용할 때 그 사람들을 채용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는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사회복지 마케팅이 제가 이제 초창기 사회복지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막 시작했을 때 비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은 그냥 일일 찻집이나,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들을 일시에 모금하는 활동들이 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엄청나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비영리 조직들도 이제 광고도 하고 있고요.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많은 조직들이 사회복지 조직을 필두로 해서 많은 조직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모금회도 마찬가지고, 세이브 드 칠들은, 기아대책, 이런 기관들이, 모금을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모금들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과정,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제가 하는 게 이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니까 너무 암기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암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방식에 암기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목에 있는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을 암기로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비용률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것을 뭐 진행해내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 마케팅 필요성을 열심히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눌리고 진행을 해갖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세계 기관을 평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3일 동안 9개 센터 매일 3개씩 평가를 진행하고 돌아가는 일정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하루 많이 피곤하다고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센터들한테 다양한 역할들을, 그리고 고민들도 같이 풀어나가면서 평가자의 입장도 있지만 같이 그런 동역자의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 조직이 왜 마케팅이 필요한가? 가장 큰 거는 인지도를 제고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제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후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알고 있는 단체,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단체, 뭐 공신력이라고 한다면 재정을,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재정들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믿음, 신뢰도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마케팅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포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을 통해서 자원, 특히나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대한민국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뭐 후원, 기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모금회라든지 사랑의 열매로 대표되는 초록우산이라든지,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월드비전, 그리고 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 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기부금의 한 7, 80%를 다 가져가요. 뭐 그것도 재분배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십만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정도 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후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광고 이렇게 하기에는 재원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 뭐 기아대책도 마찬가지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저금통을 만들어서 학교로 뿌리는 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죠. 그걸 병행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사회복지를 할 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건 해봐야 일일 찻집, 제가 옛날 장애인 부모에 있을 때 했던 일일 찻집 뭐 하면 대표적인 거고,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모금 활동을 했던 것들이 없죠. 근데 뭐 김해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조금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독특한 형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이미지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것들은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조직들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게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광고나 이런 것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후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셨다면
그 기관이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죠. 그냥 믿고 맡긴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아까는 재원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 자원 이런 것들이 확보했다면, 네 번째는 인적 자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미지가 깨끗한 데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왠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저 기관에 맡기면 후원을 하면,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 내 또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들을 하든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사회와 정치 변화를 주도하는 것.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생리대. 그러니까 한때 유행 아닌 유행을 했죠. 깔창 생리대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역이 들어가서 이제 광고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얼굴을 가린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뭐 직접 뭐 이렇게 그 노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모금에 있어서 빈곤을 이제 극면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모금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친구들이 어떻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굶어서 죽는다,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모금의 절실함들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기관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근데 모금의 이렇게 영상이 나갔을 때 모금의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힘든, 당장 생명의 위협을 가는 사진 한 장이 모금을 급속도로 늘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후손위로 밀려났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는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에 이제 나와 있던 마케팅의 특징,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의 특징은 유심히 자세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리 마케팅은 기업 내부 욕구,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윤 창출이겠죠. 그래서 목표 시장이나 사회에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윤 창출. 실질적으로 그러면 바뀌었죠. 이윤 창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겠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력에 대한 조정은 목표 시장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휴대폰이, 여러분들도 휴대폰이 언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휴대폰,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휴대폰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휴대폰의 교체 주기는 지금 점점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25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내면서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왠지 뒤처질 것 같은 이걸 하면서 욕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절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휴대폰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뭐 아이폰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또 어떠세요? 그 높은 사양의 기능들을 다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과연 그게 효율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홍보, 마케팅, 일반 기업의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비교도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마케팅의 대상은 아이디어를 수단으로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심사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이게 영리 마케팅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받아, 화폐를 주고받아서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물품 주고 저희는 화폐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매하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리고 뭐 재정적이며 투자에 대한 이익, 판매, 보고에 대한 형태를 진행하고 지금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창출하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있고 시장 분할, 그리고 고객은 단일한 고객 시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팬층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을 보면 특징은 복지 조직을 둘러싼 내부 및 외부의 욕구를 강조하고 있고 목적은 이윤 추구보다는 목표 시장과 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직의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실질적인 뭐라고 이야기하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뭐 목표 시장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마케팅 대상,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나 이념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보호 종류도 마찬가지죠. 많은 메이저 기관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그 친구들이 어렵겠구나라는 부분을 가 있다라는 것들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 후원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교환은 뭐 다양한 형태로 하죠. 뭐 지지도 될 수 있는 거고 만족도 될 수 있고 참여도 될 수 있고 뭐 재정 지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목표는 상당히 복잡하고 재정적인 이슈를 넘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도 뭐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3장에서는 아니 3장의 8장에서는 끊었다가 하니까 이제 또 조금 더 긴장이 되네요. 사회복지 재정관리,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피, 혈관에 공급되는 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의 흐름, 그 재정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재정관리의 개념과 과정,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결산,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분의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모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 영상 강의로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특히나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체크될 거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배웠던 거 영상으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자원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세우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게 얘기하면 헛되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 윤리성에 근거해서 통제하에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돈을 살짝 이렇게 던져주고 갔어요. 어, 뭐 센터 운영하는데 쓰라고. 그런데 금요일날 진짜 바빠서 그리고 돈을 이제 챙기긴 챙겼는데 누가 주고 갔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랬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준지는 알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급한 일이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해서 그 돈을 써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행령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이야기하게 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은 자원의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관 운영에 있어서 재원 확보와 조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한 곳이 당초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었어요. 특히나 인건비를 김해시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제출했죠. 예산안을 사업계획서 세우고. 근데 막상 그러니까 12월 20여일 김해시 의회에서 예산안, 그러니까 김해시 예산 전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황당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김해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12월 25일까지 12월 24일날 제출했어요. 김해시에. 근데 1월 6일날 추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1월달에 설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급여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예산을 준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랴부랴 바꾸어서 안에 있는 예산을 수정해서 그래서 추경을 하고, 저희도 처음이었어요. 1월 6일날 추경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챙기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제공자들은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조직들이 어떤 건지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꼭 사회복지 조직이 아니어도 그런 투명성,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그래서 공신력이 높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기관들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산이 결정되어야만 기관들이 기획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이죠. 가정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 말고 또 들어오는 게 있나요? 뭐 월세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 수입의 구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근데 가정과 가정경제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경제는 조금 달라요. 가정은 이익이 남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고, 정부 재정은 이제 적자도 가능하게 운영을 하죠. 근데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안 되고 흑자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그 돈을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1년 단위로 제로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연말에 땅을 많이 파디볐죠. 왜 그래 했을까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걸 다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회복지조직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시설에 줬는데 뭐 다양한 이유로 직원이 안 뽑혀서 아니면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면 12월 31일이 지난 15일 이내에
다 반납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융통성 있게 돌린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변경시키는 작업들은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에 이루어져서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그것도 목적에 맞게 지원한 돈이 난방비면 난방비에, 뭐 내용은 바꿀 수 있겠지만 난방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비로 들어온 거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쓸 수 있죠. 근데 난방비로 들어온 거는 여름에 집행이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산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1년간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진행해내는,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세입 예산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의 재원으로서 예정되어 있는 수입, 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확정된.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확정 내시가 오면 되겠지만 이제 확정 내시는 완전히 주겠다, 그거보다 한 단계는 가내시, 이 정도 줄 거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예산 재원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은 그 들어온 돈이 이제 정해지니까 어떻게 집행할 거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 1회계년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서 이것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온 돈이 뭐 축소된다든지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추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정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해서 몇 번까지, 왜냐면 해야 될 절차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추경을 할 때는 뭐냐면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나 이걸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지자체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공고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승인하는 부분에 가서 10일 정도 소요된다면 10일 단위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뭐 30번 이상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왜?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주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다 하는 기관들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특히나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 안 했고 결산 12월 달에 그러니까 예산의 이제 오차 범위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 추경으로 뭐 맞추는 작업들을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입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후원금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후원금을 이렇게 주면서 회식해? 라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시는 분이. 근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류나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보조금은 정해진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카드에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시설인데 아이들이 목욕을 가서 이렇게 찍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막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내는 작업들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뭐 집행 예산으로 잡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주류도 마찬가지로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집행해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후원금 영수증 안 끊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별도의 계좌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이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필요로 한다.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에 필요로 한다면 그 근거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거는 사회복지 뒤에 나오겠지만 목적이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통일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일관된 질서를 가지고 계통적으로 종합하고 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통장에서 보험금이 급식비가 나오고 B라는 통장에서 급식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산 통일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당해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조달하고 세출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갈 돈은 예전에는 조금 예외를 두고 했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왜냐하면 12월 23일까지 원인행위라는 것들을 해놓아 놓고 다음 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23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예외가 있죠. 교육청에서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학기가 시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회계연도는 독립의 원칙.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사업을 하고 지자체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지자체의 지원을 우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결의 원칙이란 것은 예산 회계연도 이전의 의결, 그러니까 12월 달 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 지자체에 보고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의 원칙.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는 공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지자체에 보고되고 보고되는 순간 각 시설들 그리고 기관들은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뭐 카페면 카페 그리고 온라인이 없다면 시설의 게시판에 3개월 이상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에 보고하면 지자체는 그걸 취합을 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게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이루어지는 시설들의 궁금하다고 한다면 뭐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경되고 있는 희망이형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자체 그리고 시설들 같은 경우 3개월만 하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의 기간은 잘 내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챙기고 싶다면 이 기간이 얼마나 뭐 재정적인 건전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술을 사 먹으러 했는데 자꾸 술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려고 하니까 술을 사 먹으러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도가 지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급하게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걸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돼요. 그 돈을 공금이라고 해서 바로 그쪽에 집행하면 이게 나중에 법상의 횡령은 아니고요. 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법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걸 변경하더라도 뭐 선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술 안 먹을 테니까 이거 후원금 직접 지원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좋은 뜻을 만들어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돈을 빌리는 것도 수입의 하나죠. 극단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지출, 카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제죠. 그러니까 재정 수지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 그리고 후원금도 일정 수준 이상을 뭐 적립하는 뭐 특기란 뭐 특별 뭐 후원금을 해서 뭐 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후원금도 일정 정도 집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보관리 체계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공부를 했죠. 정보관리 체계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정보관리 체계의 기능과 유형, 그리고 관련 이슈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게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뭐 민주 진보적인 단체, 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 좀 거부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킹됐을 때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일부 정보들이 유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그때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 희망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이걸 만들던 팀들이 다 이제 퇴사하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어정쩡한 체계로 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을 없애고 희망이용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장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다 쓰라고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고 A라는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같이 써야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정보 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정보 관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리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정보관리체계는 클라이언트가 정보 자원의 성과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정보관리체가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활동과 관련된 기획, 실천, 과정, 평가 등에 대해서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의 기록, 분석, 보관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찾기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들을 위해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완이 된다는 전제하에 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입증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 조직 활동에 대한 검증을 점점 더 크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순천에 와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한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모든 컴퓨터가 락을 그러니까 비밀 잠금 장치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허가된 사람이 아닌 그리고 뭐라죠? 공인인증서로 이제 지금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로그인했다는 기록들이 다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시스템에서도 권한이 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파트마다 권한이 다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활동 정보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정보 자원의 성과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제공 이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 불평등,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받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또 붙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내
그 뭐라고 드릴까요? 음, 내 신용정보, 그리고 경제적인 정보, 은행에 대한 이런 것들,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하는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움에는 정보관리체계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성과를 극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계도 있어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퇴사한 직원들의 이제 경력 관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보완적으로 보관해 달라는 내용을 쓰고 가면 이제 저희들이 보관할 근거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퇴사한 직원들은 5년이 되면 그 정보가 사라져 버려요.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그리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그걸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자체나,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문을 닫으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걸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가 한다라는 부분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한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롭다 하기보다는 개선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보면 프로그램도 다 다양한 서비스도 이렇게 한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류라는 것들은 전년도에 진행했던 것들의 평가를 가지고 차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념들,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대두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개 시설들 같은 이 부분에서 감점을 받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라는 시스템이 이것을 이제 조금씩 보완해내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 체계에서 이제 관련 이슈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충분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마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싸이월드인가 이렇게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개인정보들이 이제 유출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 논란 속에서 솜방망이 처벌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얼마 전에 아이폰, 완전 애플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던 적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소송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 큰 기업이라고 해서 그 정보가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이런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기업에서 다져야 되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없는 정보관리 주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컴퓨터 지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높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폐쇄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보 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도 받고요, 주소도 받고, 성향, 그리고 병력,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으로 이 정보가 간다면 개인들한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제가 듣는 사례지만, 제3자가
교사가, 사회복지사, 그 관리자들이 컴퓨터를, 창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3자가 A라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보고 이거를 그 클라이언트 주변에 그 소문을 낸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치명적인 뭐 이렇게 오픈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이슈들이 일어났고 뭐 처벌받는 사례들도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전화 한 통 메일 딸랑 와서 달라 하면 줬어야 돼요. 값이니까. 근데 지금은 안 줘도 돼요. 법상에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으면, 아니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 주면 돼요. 근데 찍히긴 찍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거, 그래서 저희도 요구하는 게 공문으로 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서24라는 형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쓰면 돼요. 근데 시스템 기록은 다 남아요. 평생. 그 시스템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문서24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하면 캡처하든지 뭐 다운 받아놓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들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복지관에서는 뭐 관련한 정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취급하는데 애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그 시설마다 재정 상태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만 고가의 파쇄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는, 저희 기관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흩어서 뿌려서 거의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나오는 파쇄기를 쓰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불태워 없애는데 요새는 분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9월 30일 뭐 점점 더 개정도 추가되고 있지만 뭐 정보의 처리 절차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온라인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 가입하시잖아요. 다 읽어보고 가입하시나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의 정보들이 새는 거죠. 제3자한테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면 그러니까 체크하고 필수만 체크해도 되는데 그냥 일괄 다 체크해 버리기 때문에 선택에 여러분 정보에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얼마 초에 작년 연말인가 싶습니다. 연말에 어, 그 롯데마트, 장유 롯데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하나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 잊어먹고 있었죠. 그때 회원가입 뭐 하라고 해서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는데요, 장유 롯데마트가. 그래서 정보가 이관됐다고 그 시내에 와서 저한테 그쪽에 이제 세일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뭐 구매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갔어요. 저는 그 기간에 이관하는 걸 동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제가 못 읽어봐서 이제 체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관됐다라는 부분들이 들었을 때 이 정보들이 어디까지 내 정보가 새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꼭 필요한 건지 확인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탈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길 바라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 정보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개인정보라면 생존하는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의 사항에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 결합하면 누구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사진하고 이름, 사진하고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민번호하고 사진, 병원 기록하고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면 다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하면 가능하면 그것도 다 개인정보인 거죠. 누구 동생도 개인정보인 거예요. 생활관계, 가족관계, 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래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가 이제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주민번호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심지어 어느 동인가까지도 나오게 되는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스템에서 변경시켜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여러분 주민번호하고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채용할 때도 이것들 고려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신 상태, 건강 상태, 질병, 장애, 병력,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력, 직업, 소득, 재산. 예전에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아빠 직업이 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집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기록들이 다 기록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에서 준수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첫째,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둘째, 홈페이지 회원가입,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 주체라고 하면 이용자, 여러분이 되는 거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입하실 때 그런 동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 이제 간편 그래서 카카오 이런 것들 그 카카오 거기에서 카카오톡이나 뭐 토스 뭐 이런 거에서 미리 그걸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받는다 그렇게 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뭐 제3자 제공하는 거 제3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공받은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이 뭔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들이 뭐가 되는지, 제공받는 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들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동의 거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용기간이 얼마나 할 건지,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단위로 아니면 뭐 3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용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탈퇴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 맞나요? 잠시만요. 탈퇴하실 거면 이제 동의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문자 올 때도 마찬가지 해신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탈퇴한다고 해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해신을 안 하든지 뭐 동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자기 유리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지만 대기업에서 그 기업의 자회사나 아니면 위탁 주는 회사에 그 정보들을 관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탁 업무의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 위탁 업무의 뭐 목적이 뭔지, 범위, 재위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그렇죠.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절차를 갖고 아이들이 동의를 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게 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밟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데 나왔을 때 시정 조치하면 그걸 가려줍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알려줘야 돼요. 안전성 확보를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비밀번호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나 이제 그 개인 컴퓨터로 금융 거래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동의하고 시스템 깔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전하다라는 믿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뭐 대상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이제 난 동의 안 한다라고 철회했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뭐 폐업했을 때, 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분석에 뭐 사례 앞에 있는 건 사례자 무단 방지했던 사례, 그리고 복지관에서 뭐 개인정보들을 그냥 포함한 정보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복지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미파기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서 이야기되기도 했었죠. 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관리자의 역할 속에서 그것을 챙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좀 앞에 진행했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개념, 그리고 구성요소, 유형, 그리고 매체, 효과적인 의사소통, 특히나 이제 지역, 비영리 조직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만 관리해낸다면, 뭐,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어, 예전과 다르게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 뭐, 야기하는 것도 있겠죠. 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조장하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소통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극단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대화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분들 다수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끄집어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런 방법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대표적인 게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인데요. 지역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시면 퍼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돈 주고 땄었는데 돈 안 주고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역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런 그 의사소통이나 소통 갈등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의사 전달자입니다. 의사 전달자는 송진자, 수신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정보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예, 보시면 될 거죠.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양자간이나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진들이 상사와 부하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밑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보들이 주고받는, 그러니까 좋은 관리의 의사소통 기술은 첫째는 좋은 관리자는 자기 생각, 아이디어,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강조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먼저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회식하러 가자고 해서 중국집에 갔어요. 처음에는 많은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고 다 시키라고 해놔놓고 시키기도 전에 상사가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시킬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상사로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리자는 부하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같은 이제 동역자겠죠. 같이 클리언트 사회복지사들이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 그러니까 꼭 부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관리자는 지시적, 독재적이기보다는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안 하면 따라 놓지만 공감이 안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관리자는 부하들의 느낌, 자기 이미지, 심리적 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데 먼저 조심조심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 시점에 말하는 지점이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읽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전달의 내용입니다. 구성요소에서는 의사전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은 설득, 동기부여, 거부, 감정이입, 감사, 존경 등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메시지는 논리 정연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의사전달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언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여수에서 지역안전자 평가하러 갔는데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가족 다문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시설에서 진행되는 안내문을 6개국어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견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소 세 번째는 의사전달에 대한 매체입니다. 매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전환해서 제한데 말로 그리고 문서로 비언어적인 형태로도 전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데 언어가 안 되면 손짓 발짓 다 하게 되는 거죠. 의사전달자는 부호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이나 글 그리고 언어적 수단을 할 수 있고 신호, 손짓, 표정 등을 가서 비언어적 수단으로 또 할 수 있다. 조직에서는 보통 구두나 문서에 의해서 의사전달을 하게 되고 비언어적 의사전달도 중요하게 캐치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어내는 작업들도 중요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의사전달의 효과. 효과는 송진자로부터 전달된 메시지가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때로는 한류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하고 다시 전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영리 조직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효과성. 조직에 있어서 효과성은 구성원 상호 간의 수평적 또는 상위 계층 그리고 하위 계층 간의 수직적 생각과 감정들을 공유해내는 부분. 명확하게 그러니까 전달이 그러니까 약효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구성원들 상호 간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높아지는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기법, 섭득한 구성원들이 그것을 다른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에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전혀 그러니까 참여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의 의견을 끄집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절차가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것도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이래 했는데 우리 조직에는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기.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내는.
사기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운을 업돋아서 일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을 높여내는 부분이, 그러니까 팀워크를 키워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유념해야 될 사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할 때나 아니면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거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도 이제 보여는 드릴 겁니다. 보시고 지금 이제 단톡 메시지 쪽지로 아마 근데 문제들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픈북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번 한 학기 수업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총 6문제고요. 객관식 문제 하나는 비공개로, 4번 문제는 비공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역할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를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영리 조직의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 세 번째 문제는 예산의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구체적입니다. 그냥 단편하게 제목만 쓰면 점수는 기본 점수 이상이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 번째는 객관식으로 비공개고,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문제는 비영리 조직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총 6문제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기말고사 칠 때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